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2024년에 주목을 받았던 다양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잘 벌고 싶은 아나운서 두 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새해에 정말 힘찬 이런 기운과 함께 좀 올해를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2024년에 대한 이 되짚어보는 이야기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새해가 됐으니까요. 이 얘기부터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새해 소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온 그 이유가 있군요. 네, 올해는 투자 수익률 1000%를 정말요? 소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1000%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쪽으로 1000%인가요? 제 모든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를. 정말요? 야망이 대단하시군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소망인데요. 혹시 서연 아나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저는 부자도 부자지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이죠? 그쵸? 네. 작년에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는 일단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해서 제가 원하는 것도 좀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원하는 것이라면 혹시 뭐 일적인 건가요? 아니면 뭐 사랑인가요? 어떤 건가요?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습니다, 지금. 네. 두 마리 토끼. 네. 역시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새해에는요, 2024년처럼 좀 무탈하게 한 해가 잘 흘렀으면 좋겠고, 거기에 플러스 저는 올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시드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시드는 주식으로 좀 불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러려면은 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4년에 좀 핫했던 테마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각자 24년에 이 테마 굉장히 핫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2개 정도씩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어떤 분부터 이 얘기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엔터 테마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아이돌 옛날엔 좋아했었는데 좀 잊혀져 있다가 최근에 동방신기 동방신기가 다시 막 콘서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과거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유일하게 제 평생에 음반을 샀었던 유일한 가수가 바로 동방신기거든요. 그래서 동방신기 요즘에 노래 좀 다시 들어보고 있습니다. 혜림 아나운서님 카시오페아 하셨군요. 맞아요. 네, 저는 요즘 아이돌을 좀 좋아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투어스의 신효라는 아이돌을 알아요. 그쵸. 이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여기 방송에서 몰라가지고 막 정말요? 뭐라고 했죠? 저 막 이름을 잘못 말씀하셔가지고 이름, 제가 이제 100만 안티가 생길까봐 얼른 정정해드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신유 씨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특히 방탄소년단 팬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정국 씨를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이브를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해에 엔터주 폭풍 속에는 하이브가 단연코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2024년 3분기 실적도 견고했습니다. 올 3분기 누적 매출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연매출 2조 원 고지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인데요.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코스피 상장 후에 유독 올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해였는데요. 하지만 성장에는 그만큼의 성장통이 따라오는 법이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연이어 이 큰 위기의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다들 하이브 사건 다 아시죠? 그 뉴진스 얘기 말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때 좀 이슈가 컸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청문회도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 뭐 해결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정말 2024년 타임라인을 봤을 때 좀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상승이 급 반전되는 상황이었고요.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감사권을 발동했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민희진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고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도어는 8월 이사회를 열고 하이브 출신인 김주영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민 전 대표는 대표직을 잃게 됐고 그에게는 제작 업무만 주어졌는데요. 결국 민 대표가 해임의 반기를 들고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진스도 민 전 대표 편이었죠. 어도어 몰래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고 어도어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또 멤버 한이가 타 레이블의 이제 매니저로부터 무시하라고 말을 들었다면서 산을 괴롭힘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결국에 이 많은 논란은 해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기대감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하이브가. 그래서 그게 왜인지 봤더니 바로 앨범에서의 회복이 나온다고 합니다. 공연 일수가 많아지면서 공연으로 인한 훈풍이 분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중국 시장이라는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는데 한한령이 좀 풀리면서 내년에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엔터주 중에는 하이브가 가장 수익성이 좋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망의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내년에 방탄소년단이 돌아오시는 날이죠. 혹시 몇 월에 전역하시는지 아세요? 돌아오시나요? 네. 저녁이요? 누구가 저녁을 하나요? 전체 아, 전역하는 날이 있는데 올해 그러면 25년 2월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6월입니다. 네. 네, 2025년 6월에 이제 모두 전역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앨범 준비를 시작을 해서 공연도 2026년에 연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탄의 컴백도 이제 기대도 되지만 사실 이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세븐틴, 뭐 엔하이픈, 투바투 이런 가수들이 굉장히 규모감 있게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대가 또 크고요. 그래서 이 하이브 주당 가격이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같이 기대하면서 실적 기대감을 놓칠 수 없겠죠. 네, 맞아요. 하이브가 2024년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가 19만 원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막 20만 원 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좀 떨어진 거 보니까 그럼 지금이 담아야 될 땐가?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찾아보시면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직 아니지만 내년도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떨어질 때 많이 담아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역시 좀 떨어졌을 때 담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하이브가 보니까 팬들도 진짜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팬들이 좀 이렇게 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막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팬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브에서는 이게 위버스라는 플랫폼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팬 플랫폼 혹시 이용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방신기가 저희 마지막 네네. 가수여서 그때는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었어가지고요. 카페 뭐 이런 거를 했었죠. 그쵸. 네. 그때는 다음 카페 그쵸, 맞아요. 이런 데다가 댓글 달고 막 이런 시절이어서 저는 없어요. 최근 아이들 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평소에 그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누구한테요? 바쁘셔서. 예, 여기저기 연락이 여기. 많이 오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 디어유까지 할 멘탈이 좀 부족해서 여유가.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혜림 아나운서님이 말씀해주신 이 다음 카페가 사실 지금은 팬 플랫폼으로 이제 이동이 된 건데요. 앱을 통해서 뭐 라이브 방송도 볼 수 있고 해서 저는 그 정국 씨의 라이브 방송을 보기 위해서 위버스 앱을 깔아서 이제 설치를 해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모두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채팅 참여 이런 거 모두 쉽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팬 플랫폼이 무료라서 꽤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광고라든지 플랫폼도 이제 수익화를 만들면서 수익에 조금 더 기대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사실 마진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초기 비용만 들고 비용 부담이 적은 대신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서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하이브가 위버스 멤버십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2년 정도였다고 하는데 멤버십이 유료화된다면 수익성을 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거 위버스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무료였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유료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좀 반말도 있었던 것 같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역시 대기업이어서 이런 플랫폼으로도 돈 벌고 무슨 굿즈로도 돈 벌고 맞죠. 뭐 카드라고 하나요? 포토카드? 그걸로도 돈 벌고 진짜 잘 버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 하이브 말고도 이제 다른 데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데를 또 보셨나요? 네, 또 대표적인 엔터주 하면 뭐 JYP, YG, SM 뭐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YP 먼저 보면요.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내년도 투어를 무려 20개 지역에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모객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요. 또 신인 보이그룹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틴 지역에서 새로운 그룹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인 데뷔 일정도 있고 공연으로 인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SM도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인 여자 그룹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또 신인 보이 그룹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트로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트로트 아이돌 예상이 되시나요? 전혀요. 트로트 아이돌은 뭐죠, 이제? 트로트를 이제 잘하는 조금 젊은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만들 것 같은데 실적에 뭐 크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그냥 생각해보면은 일단 트로트는 좀 중장년층이 많잖아요.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이 아이돌 세계에 새롭게 없었던 그런 층들이, 연령층들이 유입되면서 조금 이렇게 확장성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지인 중에 이미 트로트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대형 기획사에서 나서서 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수요층이 있다고 제가 볼 때는 느끼고요. 실적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SM은 사실 그 신인 그룹을 발표할 때 항상 조금 획기적인 그런 기획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 에스파라고 하는 여자 그룹도 처음에는 뭐 AI 그룹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아이돌이 어디 있어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에 맞게 색깔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로트 그룹도 처음에는 이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그룹을 어떻게 아이돌로 만들 수 있지라는 어떤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나중에는 또 좋은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SM도 단기 모멘텀으로 봤을 땐 신인 이벤트가 많고요. 이전에 실적 부진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것이 개선이 된다면 SM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는 이제 올해 규모감 있는 활동이 조금 없어서 적자였는데요. 내년엔 블랙핑크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 투어도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이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월드 투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이런 아티스트 활동을 늘리면서 부진을 메꿀 수 있어서 엔터주로서 기대감을 함께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엔터주니까 좀 신인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네. 인기 있는 뭐 그룹이라든지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가 뭐 새로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들어보니까 좀 모멘텀이 많아가지고요. 주가에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엔터주 재밌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또 저희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는 이제 부자들이 많이 선택한, 그러니까 투자 고수들이 많이 선택한 테마를 가져왔는데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제 금융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주 이제 작년에 참 다사다난했거든요. 이제 홍콩 H지수, ELS 불안전 판매 사건, 그리고 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 그리고 부당대출 사건, 오락가락하는 가계대출 정책까지 이로 인해서 고객 신뢰가 많이 추락하는 한 해였는데요.
잇따른 금융사고 속에서 금융권에서도 이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었는데 연말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했죠. 이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또 빠져나가고 금융회사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밸류업 정책이 우리에겐 아직 남아 있는데요. 밸류업 정책 이제 계엄 사태 이후로 조금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정부에서 이제 밸류업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연이어서 강조한 바 있죠. 그래서 이제 만년 저평가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밸류업 정책주 중에서도 이제 금융주들 이제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해에도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많이 봤었습니다. 이 밸류업 정책 핵심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을 강화해서 국내 주식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금융주의 경우에는 주주 환원에 있어서 강점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융업계의 역대급 실적 그리고 또 배당 자사주 소각 소식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하반기 고점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했었는데요. 국내 주요 은행주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은행지수는 작년 1월 2일 기준으로 673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12월 3일 기준으로 969.26포인트로 연중 최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와 환율 폭등 등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800포인트대로 미끄러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또 금융지주들이 주주서한 해외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고 있는 점도 있고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후에 해소되면은 확실히 밸류업의 기대가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저 또 궁금한 게 아까 고수들이 선택한 종목이 바로 이 금융주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도 쭉 빠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선택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좀 안정성 측면과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제 금리 인상이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순이자 마진 개선폭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증권주도 같이 보시면은 시장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면서 투자은행 부분의 실적 변동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하지만 자산운용 부분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주의 경우도 이제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같이 봤는데요. 아무래도 24년에 금융주 진짜 연초에, 그러니까 24년 연초에 이 밸류 프로그램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진짜 쭉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뭐 계엄 사태라든지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막 불어닥치면서 주가는 완전히 뚝 떨어지고 외국인들 계속 팔아내고 막 이런 모습 나타나가지고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 말에 주가가 반짝 좀 상승을 했잖아요.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지금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좀 흐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많이들 다시 수급이 쏠렸던 모습 나타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25년에도 금융주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은행이 망할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이 나는데요. 25년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24년에 또 주목해 봤던 게요. 24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맨날 많은 분들께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면서 막 질문했던 테마가 있거든요.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작년에 정말 중반기부터 엄청나게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25년에도 괜찮은 전망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24년의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장품 산업의 꽃은 브랜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장품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브랜드 이름이 생각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고객의 충성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한 번 쓰면은 내가 좀 잘 맞는 화장품이거나 내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면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 충성도가 크고 레버리지도 되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확장성도 좀 좋아가지고요. 이 화장품 기초가 만약에 빵 터져가지고 인기를 얻으면 막 세초 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어떤 소품이라든지 브러쉬 같은 거 이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어서 일단 화장품은 확장성도 굉장히 크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좀 살펴봐도요. 이 수출액이 작년보다 36.3% 증가한 것이 2024년의 기록이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 메이크업, 이 기초 화장품 품목이 차지할 정도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4년에 국내 화장품 업체의 개수를 살펴보니까요. 무려 3.6만 개 정도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좀 수출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수출을 위해서 또 나섰던 기업이 바로 실리콘2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온라인에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이 업체를 통해서 화장품이 되게 잘 나간다고 해요. 혹시 어떤 업체인지 추측되시나요? 어떤 업체일까요? 올리브영? 맞아요. 올리브영, 올리브영. 맞아요. 올리브영에 가면은 그 기존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좀 작은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도 막 이렇게 진열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좀 독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이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오프라인, 온라인 할 거 없이 정말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얘기 또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다 여자들이니까 화장품 너무 반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 화장품 진짜 잘 나오지 않아요? 정말 네. 다른 외국 가서 화장품을 사려고 해도 한국 화장품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올리브영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또 K뷰티의 위상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지난해 그 프랑스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원래 그 프랑스가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면서 별로 욕심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무슨 성분으로 만들었고 뭐 어떤 뭐 피부에 어떤 부분이 좋고 이랬는데 한국 화장품에 비해서 특별히 좋은 점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은 국내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국내 인증을 받고 성분도 좀 더 인증을 잘 국내 기준으로 받은 한국 화장품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굳이 이렇게 가격을 생각했을 때도 한국 화장품이 더 싸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을 안 사서 왔어요. 여행 가서 화장품 안 사올 정도로 국내 네. 게 좋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요즘에 느끼는 게 막 예전에는 색조 같은 거 살 때 조금 막 고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막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이제 좋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색조 잘 나오는 거 진짜 올리브영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중점적으로 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소연 아나운서는 화장품 어떤 쪽, 뭐 기초, 색조 막 엄청 많은데 어떤 쪽에 좀 관심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기초 이런 거는 아무래도 고렴이 제품을 조금 맹신하는 편이어서 네, 브랜드 충성도가 그쪽은 높은 것 같아요. 뭐 파운데이션이라든지 기초 화장품. 근데 색조 같은 거나 파우더 이런 거는 좀 저렴한 제품들도 좀 다양하게 써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유튜버, 이제 뷰티 유튜버들 이제 구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유튜버들이 자체 브랜드를 또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브랜드에서 나온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나오니까 그걸 막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많이 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새로운 뭔가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은 좀 유튜버 보면서 이렇게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 이제 화장품 브랜드가 많이 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뭐 고렴이라고 불리는 백화점 상품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에서도 보면 신생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브랜드들이 조금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 신뢰성만 주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화장품을 좀 경험해 볼 그런 용의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전히 공감해요. 저도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쪽은 기존에 쓰던 거를 진짜 엄청 오래 쭉 쓰고 있고 네. 색조 같은 거는 좀 색조 요즘 발색 잘 나오는 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서 좀 쓰는 것 같습니다. 보경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도 SNS에서 유행하는 아이템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방금 이제 소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서 나온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특정 이제 화장법들이 주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유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유행 화장법을 할 때 어떤 화장품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화장품을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저희는 방송하면서 샵을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샵에서 이제 사용을 해주셨는데, 이 아이템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제 사는 식으로 해서 요즘에는 확실히 이제 SNS템이나 이제 입소문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인기가 엄청 많은데요. 실제로 화장품 수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는 부진한데 꾸준한 상승세로 회복세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말고도 요즘에는 미국 이런 쪽에 유럽 쪽에서도 K-뷰티가 인기여서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에 7월과 8월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은요. 이 미국에서의 매출액이 중국을 뛰어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을 살펴보면은 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물품 중에 대부분이 좀 한국의 화장품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이 투자하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피해주로 알려진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관세가 문제입니다.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었잖아요. 근데 이 공약이 만약에 실제로 적용이 되게 된다면 북미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리스크는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별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까 실리콘2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이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이 K-뷰티의 완벽한 글로벌 사업 파트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요. 무역 유통 모델로 4년간의 성장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유럽 지역과 오프라인 채널을 확장 중인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글로벌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요, 우리나라는 온라인에서도 화장품을 많이 구매하지만 해외에서는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비율이 전체의 한 9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실리콘2가 그중에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실리콘2를 거쳐야지만 화장품이 수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 앞으로 화장품이 잘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실리콘2 2025년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V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 많았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또 2024년에 기억을 하실 텐데 리들샷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 리들샷이 바로 VT의 리들샷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어서 또 엄청나게 인기였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제2의 전성기다라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으로도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VT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좀 브랜드별로 좀 유명한 기업을 찾아보자면 뭐 아모레퍼시픽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너무나도 잘 나갔던 기업인데 2024년에는 좀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25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 중반기 2024년 중반기에는 그래도 좀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하반기가 되면서 좀 힘을 잃는 모습까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좀 지역별로 브랜드를 세분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라네즈나 코스알엑스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중국 시장에서 너무나도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당분간은 좀 흐름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게 이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였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업 하나 더 살펴보자면요. 바로 한국콜마인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보다는 좀 나은 수준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ODM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2024년 3분기에는 국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해외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년 대비 매출은 좀 좋게 증가는 했지만 적자폭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좀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발주는 확보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보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이야기 해봤는데요. 25년에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요. 또 다른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누가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이제 다시 저로 넘어와서요. 저는 한번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테슬라가 뭐 기대감이 조금 고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찾아보니까 테슬라의 1년 선행 PER이 120배 정도고 PSR은 1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 다른 매그니피센트라고 말하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많이 높은 수준인데요. 일단 올해 1월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요. 실적이 뭐 갑자기 2배, 3배 껑충하지 않는 이상 현재 이 고 PER을 낮추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테슬라라는 회사의 장기 비전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테슬라의 어떤 모델을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전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가 3, 4년째 신모델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뭐 현재 있는 테슬라 모델 자세히 뭐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타고 다니시거나. 타고 다니지는 않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네. 모델 Y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네. 저는 차알못이어가지고 차를 자세히 모르는데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은 테슬라 타신 분들이 전 로고만 알아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테슬라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좀 흔해진 것 같아요, 테슬라가. 그래서 저도 사실 테슬라가 한참 이제 뜰 때 2년 전쯤이었었는데 백화점에서 팝업 전시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승 행사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타봤을 때는 되게 와 트랜스포머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혁신적인 디자인이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잘 인기가 많고 잘 유지되는 걸 보면서 테슬라가 또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부분은 내년 모델 Y의 업데이트 버전이 이제 올해죠. 올해 새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모델 Y가 판매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요. 새 버전이 나오면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기에 출시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주목할 모델은 저가형 모델인데요. 모델 Q를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사업부가 새로운 성장 능력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 1분기에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뭐 기가팩토리 네바다에 세미트럭 공장을 짓고 있어서 올해 좀 가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과 또 로보택시가 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출시했던 FSD13이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올해 배포될 계획이고요. 1분기 또는 상반기에 배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FSD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감독형이라서 사람이 현재 감독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제 올해 나오는 거는 비감독형이 나오는 건데요. 한마디로 운전자가 감독할 필요 없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이라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2025년에 비감독형 모델을 이제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이 비감독형 모델이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떨까요? 아직은 좀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미래로 가면서 점점 자동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도 인간이 하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자동화된 부분들이 좀 더 나중에는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더 앞으로 더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자율주행이 각국의 안보와 또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도로의 주행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맵까지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타 국가보다는 자국 기업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중국 친중 기업이라서 중국으로 계속 발을 뻗으려고 하는데 중국에 과연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가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사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아무리 테슬라가 친중 기업이라고만 해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또 안보적인 문제들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이제 들어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또 이 네. 금리 때문에 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비관적인 전망 또 긍정적인 전망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에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뭐 2026년에 주당 신이익이 이제 3달러에서 4.4달러까지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테슬라가 사실 상당한 이 성장 궤도를 그리고 있는 기업이어서 목표 주가도 560달러로 설정돼서 조금 더 기대감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윤 아나운서는 혹시 미국 주식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테슬라는 올해 꼭 사실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사실 주식을 안 하는 이유가 네. 그 시드머니나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데 테슬라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보니까 사실 조금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약간 소수점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강추하셨으니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에 좀 시드를 소수점으로 해서 한 주를 사서 10주를 사는 그런 풀리는 그런 계좌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에 너무나도 좀 잘 나갔던 그런 테마가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셨다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투자 고수들이 선택한 종목들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대형 증권사의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집중 매수한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주였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드릴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이제 그 조선 3사의 전성기가 언제냐라고 물으면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다들 말씀하실 텐데요.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을 주기로 3번 정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인프라와 수출 확장기였고 90년대는 조선 경기 화랑에 일본에서 넘쳐 흘러온 일감들이 가득했죠.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조선 3사가 글로벌 톱티어 반열에 오를 만큼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2010년까지를 국내 조선업계 리즈 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2001년에 조선업계는 97억 1천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조선 3사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100억 달러 수출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정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근데 하지만 이제 중국의 조선업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들이 조금 이제 힘을 못 쓰게 됐었는데요. 중국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저가의 조선 수주를 내세우면서 급성장했었죠. 그러다가 2008년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 미국의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중소중공업들이 문을 닫게 됐는데요. 거기다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기업 조선소 이런 곳들도 함께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소중공업들의 폐업과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 조선업 순위가 이제 1위가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선박의 경우 중국이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서 한국보다 25% 이상 저렴하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차치하고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선업에 호황이 찾아온 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보복 소비로 인해서 글로벌 물량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해운업체들이 화물을 실어나를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소에 배를 수주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호실적의 바탕이 됐습니다. 또 이 와중에 2018년 6월에 중국이 건조했던 LNG선이 운항한 지 2년 만에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폐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한국의 그 조선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2019년 전 세계 선박 점유율이 40%를 넘는 수치로 늘어나면서 다시 전 세계 조선업 1위의 자리를 탈환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재 전 세계가 친환경 규제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LNG 운반선의 수요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요에 따라서 LNG 선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이 수주 물량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이런 LNG선에 대한 수요는 2030년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조선업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세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도 굉장히 호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고수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앞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30년까지는 LNG선의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는 5년에서 10년 정도는 계속해서 호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조선은 좀 장투로 가져가야겠군요. 장투로 가져가기보다도 5년에서 10년이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수주 그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작년에 마지막 거래일 경우에도 이제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국내 조선사 두 곳이 그 7천억 원대 WTIV 두 척을 이제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1.4조 원 규모가 되는 건데요. 이런 소식에 이제 하나오션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주 물량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조선업 호황에 따른 이제 호실적으로 상승 여력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선 저희가 또 전문가님 모시고 그런 내용들 들어보는 시간도 있거든요. 저희 방송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더 깊고 자세한 내용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2025년 좀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특히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바뀌게 될 내용들이 많아요. 정책이 바뀌니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여러 가지 종목과 섹터들에도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크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때 우리 국내의 정책과 관련해서 변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2024년에 정말 큰 폭으로 올랐던 기업이 있어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팔란티어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왔습니다. 팔란티어, 일단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팔란티어, 저는 몰랐었는데 잘 연말에 보니까 2024년은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더라고요.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요, AI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트럼프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방산과 정부 계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전통적인 산업군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주가에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2024년에 주가가 좀 폭등을 했습니다. 좀 얼마나 폭등했는지 혹시 맞춰보실 분 있으신가요? 제 지인이 10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최소가 100%.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손을 아나운서는? 그냥 찍어보자면 네. 120%? 오, 120%. 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숫자가 나오는데요. 무려 367%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요, 엄청난 숫자적으로도 높은데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일단은 작년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테슬라가
1년 기준으로 보자면 78%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274%가 올랐는데 무려 팔란티어는 367%가 폭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3일에는요, S&P 500 지수에 편입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좀 성장세가 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도 굉장히 커가지고요, 무려 255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이 세 기업을 모두 합친 시가총액의 합친 규모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팔란티어를 잘 살펴보자면 경영진들도 이 트럼프와 연관이 있다고 해요.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벤스 상원 의원과도 이 기업이 굉장한 인기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기업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대선 기간에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선 당일에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무려 23%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더욱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 증시에서 팔란티어가 탑티어 1등 기업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좀 섹터별로 살펴보자면 일단 방산이 좀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 평화자가 아니고 미국만을 좀 우선시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나라들을 쾌어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는 이제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국내가 방산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어서 국내에 있는 방산 업체들이 해외로 좀 수출이 되면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겠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LI 넥스원 이런 기업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전 혹시 대표적인 기업 어떤 것들이 좀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제 한전이라든지 네. LS 일렉트릭? 어떻게 하셨죠? 2025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기업, 바로 원전인데요. 이 친환경 정책이 IRA가 속임수라고 지적을 하면서 좀 저렴한 에너지 쪽으로 이 수급이 몰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 인프라 쪽으로도 좀 수급이 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트럼프가 좀 큰 사이즈 SOC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요, 대형 건설 사업에 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으로는 대우건설이라든지 GS건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2025년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좀 나눠봤는데요. 좀 이야기 해보니까 오늘 어떠세요? 일단 2024년 한 해가 이제 저희 방송 처음에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참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수혜 업종도 그 나름대로 있고, 또 올해가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 많은 만큼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기대를 더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서 올해에 대한 포부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좀 이야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면서 머릿속에 생각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경 아나운서는 우리 같이 2024년 섹터 얘기해 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올해 수익률 1000%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었는데요. 확실히 올해 시장이 뭐 어렵든 이제 또 좋든 간에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꼭 제가 목표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좀 2024년에 핫했던 테마들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24년에도 핫했는데 2025년에 좀 미래가 밝더라고요. 전망도 좋고 모멘텀도 가득해서 2025년에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2025년에 대한 투자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중반기, 하반기가 돼서도 25년에 우리 경제잡학사전에서 이야기해줬던 내용 어떤 것들이 있지? 라고 찾아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2024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2025년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미래를 설계하는 포트폴리오 함께 가꾸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